자식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의 아들 혹은 딸이 말이죠. 온몸에 화상 흉터가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50대 아줌마였던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신묘한 인연의 힘으로 참 많은 것이 달라졌네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죠.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간다는. 그건 저희 친정엄마가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어요. 쥐뿔도 없는 아버지와 결혼해 6남매를 낳고 살면서 참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하셨거든요. 늘 저나 언니들에게 그러셨죠. 절대로 돈 없는 남자와는 결혼하지 말라고. 아무리 달디단 말로 꼬셔도 쳐다도 보지 말라고요. 남자는 모름지기 제때 따박따박 돈 갖다 주는 남자가 최고다. 잘생기고 뭐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엄마.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뭐해. 착하고 나밖에 모르고 그래야지. 똑똑하면 더 좋고. 아니, 얘가 누굴 닮아 이렇게 눈이 꼭대기에 달렸어? 착하고 똑똑하고 돈도 잘 벌면 좋지. 근데 그런 남자가 어디 흔한 줄 알아?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시집 못 가고 노처녀 되기 십상이야. 그러니까 그냥 딱 하나만 봐. 다 필요 없고 돈 잘 벌고 그 돈 허튼 짓 안 하고 고스란히 마누라한테 갖다 주는 놈이 최고야. 알겠어? 늘 돈돈거리는 엄마가 때로는 참 부끄러웠어요. 그에 대한 반발 심리 때문일까요? 아니면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는 속설이 진짜였던 걸까요? 성인이 된 저는 돈 잘 버는 남자는커녕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인신고까지 했죠. 남편은 공사장에서 막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질 나쁜 동네 양아치들에게 희롱당하는 걸 구해준 게 인연이 됐어요. 집은 가난해도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죠. 돈 없는 신혼생활은 물론 팍팍했지만 나름의 낭만이 있었어요. 남편은 매일 새벽 출근 전 잠자는 제 이마를 어루만져 주다 나갔는데요. 잠결에 느껴지는 남편의 따뜻한 체온이 참 달콤했네요. 매 끼니 시꺼먼 보리밥에 된장 하나 넣고 끓인 국만 먹으면 뭐 어떤가요? 함께 마주 앉아 먹을 리가 있는데. 추운 겨울 남편이 행여 식을 세라 품에 안고 뛰어와 건네주던 군고구마. 그거 하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시절이었네요. 하지만 엄마의 말처럼 결혼은 엄연한 현실이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조금씩 가난에도 염증이 생겼죠.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만큼은 최고의 것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남편이 다리를 다쳐 한동안 일을 쉰 적이 있었는데요. 모아둔 쥐꼬리만한 돈도 다 까먹고 나니 월세 낼 돈도 없더군요. 집주인에게 사정사정해서 길바닥으로 나앉는 것만은 면했는데요. 가스나 수도가 끊기는 것만큼은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고작 4살이었던 아들에게 멀건 쌀죽만 먹이는데 어찌나 가슴이 미어지던지 한겨울인데도 달고 다른 내복 한 장 간신히 입힐 수 있었고요. 부탄가스와 버너로 물을 끓여 목욕을 시켜야만 했죠. 다행히 몇 달 뒤 남편 다리가 좀 괜찮아지고 일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지만 한번 각성하고 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턴 아들을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저도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아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가난만큼은 절대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당에서 홀서빙이나 설거지 같은 일을 하면서 푼돈이나마 벌 수 있었는데요.
남편 혼자 외벌이 할 때보단 훨씬 살만하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아들이 먹고 싶다는 건 다 사줄 수 있었죠. 당시 유행하던 태권도 학원도 보내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악착같이 벌고 또 악착같이 모으다 보니 어느덧 통장에 제법 돈이 쌓였더라고요. 그 돈으로 고민하다 작은 칼국수집을 차렸어요. 남편 몸도 옛날 같지 않아 언제까지 막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다행히 제 음식 솜씨가 나쁘지 않았는지 장사는 제법 쏠쏠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세 식구 먹고 살긴 충분했죠. 아, 이렇게만 살면 그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놈도 꼬리를 내리겠구나 싶었는데요. 원래 불행이란 방심하고 있을 때 불청객처럼 불현듯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그 사고도 그랬어요. 어느 비 오던 날 밤 친구들과 술을 먹고 귀가하던 남편이 오토바이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가해자는 남편을 병원에 데려다 주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처럼 CCTV가 많을 때가 아니라 잡지도 못했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고작 4살 된 아들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더랬죠. 맘 같아선 남편을 따라가고 싶었는데요. 혼자 남겨지게 될 내 새끼가 가여워 그럴 수도 없었네요. 이를 악물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그랬죠. 어떻게든 잘 살겠다고. 그러니 하늘에 있는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켜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가난이라는 놈은 그새 더욱더 몸집을 부풀려 제 발목을 잡았죠.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니 이번엔 친정엄마가 병으로 들어누웠어요. 중풍이었죠. 결국 가게를 접고 꼬박 3년을 간호했는데요. 열과 성을 다해 병고안한 보람도 없이 엄마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남편에 이어 엄마까지 떠나보내고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아들 때문에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죠. 그나마 있던 가게와 돈도 친정엄마 병고 안으로 다 날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인 상황이었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물불 안 가리고 다 했죠. 새벽엔 우유 배달, 낮부터 저녁까지는 식당 서빙, 밤엔 고깃집 철판 닦기. 그러고도 집에 와서 봉투 붙이는 부업을 하며 쪽잠을 잤네요. 저는 나름 버틸만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몸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식당 일을 끝내고 고깃집으로 출근하던 길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자가 놀라며 다가와 절 부축했는데요. 그 얼굴이 왠지 모르게 낯이 익더라고요. 여자도 절 알아봤는지 "너 혹시 경이니?" 하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지만 그 전에 까무룩 정신을 놓고 말았죠.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길에서 만났던 여자가 절 병원으로 데리고 와준 거였죠. 여자는 제가 깼다는 걸 알자마자 반색하며 말을 걸더군요. "경이야, 이제 좀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나 미영이야, 정미영." 그제야 머릿속이 선명해지면서 여자를 알아보겠더라고요. 여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제 동양 친구였어요. 집이 가까워 어릴 때부터 함께 줄넘기를 하며 놀던 사이였죠.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서울로 이사가면서 연락이 또 끊겼었는데 결혼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좀 괜찮아진 뒤로 그 친구와 다시 만나 밀린 근황을 나눴어요. 그새 저처럼 유부녀가 됐더군요. "미영이, 너 결혼은 언제 한 거야?" "벌써 한 6년 됐지. 딸도 하나 있는걸. 애 낳으니까 친정 생각이 왜 그리도 나던지. 결국 남편이랑 상의해서 같이 아이 데려오게 됐어. 남편 하는 일이 유통사업인데 해외만 뻔질나게 드나들지 서울 살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 넌 어때? 결혼은 했지?"
했었는데 실은 남편이 몇 년 전에 사고로 먼저 떠났어. 친정엄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혼자 아들 하나 키우고 있어. 제 말에 친구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원래도 마음이 여리고 착한 아이였거든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더니만 이내 저를 품에 끌어안고 자기가 엉엉 울더군요. 아니,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어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네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경이야.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시간도 많이 흘렀고 난 이제 괜찮아. 애써 씩씩한 척했지만 친구의 위로가 참 큰 힘이 됐어요. 그 뒤로 저희는 다시 옛날처럼 단짝이 돼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봤는데요. 물론 서로의 처지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랐죠. 몰랐는데 친구 남편이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대단한 사업가였더라고요. 친구가 자세히 말해주진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같았어요. 그건 친구 집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정원과 수영장이 딸린 으리으리한 2층 집이었으니까요. 또 친구는 살림과 육아도 자기 혼자 하지 않았어요. 가사도우미와 베이비시터를 썼죠. 난 집에 사람 들이는 거 싫어서 됐다고 했는데 남편이 워낙 완강해야 말이지. 그 사람 태생이 부잣집 도련님이거든. 집에 부리는 사람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아. 그래? 좋겠네. 혼자 살림하고 애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해봐도 친구와 제 처지가 비교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당장 10원 한 장이 아쉬워서 어떤 일이든 마다 않는 과부가 된 나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부잣집 사모님이 된 친구. 질투가 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구를 미워한 건 아니에요. 그러기엔 친구가 제게 너무 잘해줬거든요.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절 도와줬죠. 그렇다고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경이야, 우리 남편 친구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쌀이랑 감자 잔뜩 보내왔는데 우리 세 식구 먹기엔 너무 많아서 너네 집에도 보냈어. 내일쯤 도착할 테니까 알아둬. 뭐하러 그런 걸 보내. 괜찮은데. 너무 많아서 그래. 처리하는 것 좀 도와주라. 우리 남편 일 바빠서 집에선 밥도 잘 안 먹는데 못 먹고 썩혀버리는 건 너무 아깝잖아. 그야 그렇지만 매번 이렇게 받기만 하니 좀 그래서. 부담 가질 게 뭐가 있어. 원래 사업하는 집엔 이것저것 뭐가 많이 들어와. 아까우니까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것저것 자주 보내주는걸? 너한테만 보내주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단순히 식재료뿐만이 아니었어요. 친구는 딸과 동물원이나 놀이동산에 갈 때면 늘 저희 아들도 함께 데려갔어요. 그리고 계절마다 아들의 옷도 챙겨주곤 했죠. 우리 딸 옷이 또 작아졌네. 애가 어쩜 그렇게 쑥쑥 크는지. 이거 우리 딸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입혀. 손 다 남자의 옷인데 무슨 다 새로 산 거지? 아니야. 요즘 옷에 남자의 옷, 여자의 옷이 어딨니? 예쁘면 다 같이 입는 거지. 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나 때문에 괜히 돈 쓰는 것 같아서 그렇지. 이거 다 있던 거래도 새 옷 아니야. 선물 받은 건데 우리 딸 입기엔 너무 커서 그냥 놔뒀던 거라 그래. 저를 위해 어설픈 거짓말을 해주는 친구가 참 고마웠어요. 저희 아들도 친구를 이모 하면서 참 잘 따랐네요.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친구에게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는 줄은 말이죠. 평소처럼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임 선생님이었는데요. 아들이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같이 왔다고 하더군요. 정말요? 저희 애는 괜찮은가요, 선생님? 네, 다행히 아직 초기라 약 먹고 푹 쉬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저도 이만 학교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어머님이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지금 바로 갈게요.
식당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려는데 아들이 집에 혼자 있기 싫다며 울고불고 떼를 쓰더군요. 제가 자기를 두고 또 바로 일 나가야 하는 게 싫었던 거였죠. 고민하다 친구에게 연락했는데요. 친구는 바로 택시를 타고 제가 있는 곳까지 와줬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자기가 챙길 테니 걱정 말고 가보라고 하더군요. 평소 친구를 잘 따르던 아들도 얌전히 친구 품에 안겨 있더라고요. 친구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한 뒤 식당으로 달려가 마저 일을 했어요. 그리고 늦은 밤 친구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날따라 대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친구 이름을 부르며 안으로 들어갔는데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친구의 날카로운 비명이 고막을 파고들더군요. 미영아, 무슨 일이야? 놀란 저는 비명이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서재로 보이는 방이었는데요. 웬걸 친구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친구 남편이란 놈은 그 앞에서 씩씩거리고 있더군요. 술을 어찌나 마셨는지 비릿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친구 남편은 제가 온 것도 모르고 또다시 친구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눈에 뵈는 게 없었고요. 바로 친구 남편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았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술 먹었으면 곱게 잠이나 잘 것이지. 왜 마누라한테 행패를 부려? 뒤늦게 저를 발견한 친구 남편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던 것도 잠시 이내 버럭 고함을 질렀어요. 당신 뭐야? 우리 집 어떻게 들어왔어? 어? 이거 가택 침입이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뭐? 경찰에 신고? 그래, 어디 해봐. 나도 널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니까. 너 대체 언제부터 내 친구한테 이렇게 함부로 굴었어? 어? 나쁜 자식.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술 처먹고 들어와선 지 마누라한테 행패를 부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흥분에 펄펄 뛰는 제 앞에서 친구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런 친구 남편의 싸대기를 때리기도 하고 발로 마구 차주기도 했는데요. 가만히 맞고만 있던 친구 남편이 어느 순간 마구 괴성을 지르면서 저를 밀쳐내더군요. 남녀의 힘 차이 때문에 전 그대로 뒤로 넘어지고 말았고요. 친구 남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 위에 올라탔죠. 그리고 그 커다란 손으로 절 때리려고 했는데요. 그때까지도 잠자코 있던 친구가 벌떡 일어나 달려왔어요. 그리곤 친구 남편을 휙 밀어버리며 말했죠. 멈춰! 당신 경희까지 때리면 나 가만 안 있어! 이번엔 진짜 이혼할 거야! 그뿐인 줄 알아? 우리 부모님한테도 다 말할 거고 경찰에도 신고할 거야. 당신이 제일 겁나는 게 세상 사람들 시선이잖아? 조용히 넘어가고 싶으면 당장 경희한테서 손 떼.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 친구의 단호한 말에 친구 남편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리곤 이내 저와 친구를 번갈아 보면서 픽 비웃음을 날리더군요. 참나, 아주 대단한 우정 납셨네. 꼴 보기 싫어서라도 내가 나가준다, 나가줘! 친구 남편은 욕설을 내뱉으며 곧장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사이에 먼저 몸을 추스른 친구가 제게 다가왔어요. 괜찮아, 경이야? 많이 안 다쳤어? 괜찮아. 넌? 나도 괜찮아. 도대체 저 자식이 언제부터 너한테 손을 댄 거야? 그게... 머뭇거리던 친구가 한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준이 갖고 얼마 안 돼서부터 그랬어. 그럼 결혼 초부터 그랬다는 거잖아. 왜 진작 이혼 안 했어? 다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준이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할 수가 없었어. 준이를 생각해서라도 이혼해야지. 저런 인간이 딸한텐 좋은 아빠겠어? 그러자 친구가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웃긴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술을 너무 좋아해서 가끔 이렇게 사고 치는 거지. 저러고 술 깨면 또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준이나 나한테도 잘해주고. 친구의 말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왜 내 친구가 그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당하고 살아야 하나 화도 났죠.
술 먹고 지 마누라 때리는 놈이 어떻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정신 차리고 당장 헤어져. 알겠어? 그치만 머뭇거리던 친구가 이윽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리 엄마 암 때문에 얼마 전부터 항암 치료 중이라고 했잖아. 실은 우리 엄마 병원비도 다 저 사람이 내주고 있어. 우리 준이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며 생활비도 그렇고. 친구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화를 참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살겠다는 거야? 돈이야 네가 벌면 되잖아. 네가 뭐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사지 멀쩡한데 돈을 못 벌 이유가 뭐가 있어? 그게 네 말처럼 쉽지 않잖아. 쉽지 않긴. 그것도 결국 다 핑계야. 너희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없이 힘들게 일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 괜히 준이 핑계, 너희 엄마 핑계 대지 마. 경이야, 그렇게 잔인하게 말하지 마. 너까지 이러면 나 어떡하니? 급기야 친구는 제 앞에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저도 제 말이 너무 심했다는 걸 깨달았죠. 미안해, 미영아. 내가 너한테 너무했다. 일단 나 오늘은 이만 갈게. 우리 아들은? 2층에서 준이랑 같이 자고 있어. 그날은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 뒤로 아무래도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는 계속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제게 연락했지만요. 전 그럴 수가 없었네요. 또 친구가 주는 도움도 예전처럼 덥석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다 친구 남편 지갑에서 나오는 돈이었으니까 말이에요. 대놓고 말하진 못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죠. 결국 친구도 눈치챘던가 봐요. 언젠가부터 제게 전화하는 횟수가 점점 뜸해지더군요. 전 잘 됐다 싶었어요. 친구와 그대로 멀어지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저희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어른들의 사정일 뿐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아들은 갑자기 제 친구와 그 딸애가 오지 않자 많이 서운해했어요. 엄마, 요즘은 왜 이모 안 놀러와? 준이도 못 본 지 한참 됐는데. 요즘 이모가 많이 바쁜가 봐. 여름 가기 전에 다 같이 계곡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럼 그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 다음에 같이 가자. 싫어. 다음에 언제? 엄마 맨날 일 때문에 바쁘잖아. 그때 이모가 나 데리고 가준다고 약속했었단 말이야. 빨리 이모한테 전화해봐. 응? 아들을 야단쳐도 그때뿐이었어요. 다음 날이면 아들은 또 어김없이 제 친구와 그 딸애를 입에 올렸죠. 그런 제 상황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여름이 끝나갈 무렵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 데리고 계곡으로 피서 겸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일 때문에 시간을 빼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들만 보내자니 그건 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전화를 듣고 있던 아들이 자기 혼자라도 가겠다고 떼를 쓰더군요. 난 갈 거야. 이모지, 나 바꿔줘. 이모, 난 갈래요. 준이랑도 놀고 싶어요. 상혁아, 너 정말 버릇없이 이럴 거야? 엄마도 없이 혼자 어딜 간다는 거야? 언제나 엄마가 같이 있었어? 엄마 맨날 일 때문에 바쁘잖아. 나 이모랑 준이랑 같이 계곡 가기로 그때 약속했었어. 그러니까 꼭 갈 거야. 수화기 너머로 저와 아들이 다투는 소리를 들은 친구가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상혁이 혼자라도 보내. 내가 잘 데리고 다녀올게. 응? 너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맨날 애를 맡기기만 하는데. 친구 사이에 그런 게 어딨니? 괜한 소리 마라. 주말에 상혁이 데리러 갈게. 알았지? 결국 저는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 주 주말 친구가 딸애와 같이 와선 아들을 데리고 계곡으로 떠났죠. 그 후 저는 평소처럼 식당으로 출근해 일하고 있었는데요. 저녁 때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아보니 웬걸 친구 남편이었어요. 어쩐 일이세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알고?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네?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시끄럽고 당장 땡땡 병원으로 튀어와. 도망치면 가만 안 둬! 친구 남편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래도 일단 전화를 끊고 부랴부랴 친구 남편이 말한 병원으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아들이 절 보곤 울면서 달려오더군요. 엄마 어떡해? 이모가 눈을 안 떠. 어떡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모가 눈을 안 뜬다니? 아들은 엉엉 울기만 할 뿐 도무지 제대로 된 설명을 못했어요. 그 사이에 친구 남편이 나타났는데요. 머리는 산발에 두 눈은 붉은 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친구 남편은 절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갑자기 집사람 친구랍시고 나타나선 내 돈이나 갉아먹고. 저기요, 일단 이거 놓고 대화를. 시끄러! 기생충 같은 모자 같은 이라고. 그래도 집사람이 사정사정해서 봐주고 있었는데 기어이 우리 집사람 목숨까지 갉아먹어?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영이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죽었어! 물에 빠져 당신 아들 구하려다가 죽어버렸다고! 친구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저희를 지켜보던 간호사에게 다가가 물었죠. 저기 아니죠. 미영이가 죽었다니. 거짓말이죠? 미영이 지금 어딨어요? 네? 그러자 간호사가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거기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미영이의 주검이 있었죠.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네요. 나중에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말을 들어보니 친구 남편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제 아들이 계곡에서 놀다 물살에 휩쓸려 순식간에 깊은 곳까지 떠내려갔고요. 그걸 목격한 순간 친구가 망설임 없이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고 해요. 결국 제 아들은 친구 덕분에 물가로 나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요. 끝내 친구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을 거둔 거였죠. 저는 친구의 장례식장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어요. 친구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 앞에서 울며 불며 사정했지만 끝내 들여보내주지 않더군요. 그런 친구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갔기 때문에 더 참담한 심정이었죠. 친구의 부모님에게도 무릎 꿇고 손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네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저희 아들을 같이 보내지만 않았어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괜찮으니까 이만 일어나거라, 경이야. 너나 네 아들을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란 게 어쩔 수가 없구나. 우리 다신 보지 말자. 알았지? 친구 어머니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염치가 없어 차마 눈물조차 보일 수 없었네요. 아들 역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자기 때문에 엄마 친구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했죠. 결국 소아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의사가 아예 먼 곳에서 새 출발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권유하더군요. 결국 저는 아들을 데리고 난생 처음 서울살이를 시작했네요. 나중에 겹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으니 친구 남편도 고통을 견디다 못해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다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친구의 빈자리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천사같이 착했던 친구는 하늘에서도 절 도왔던 걸까요?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술술 풀렸고요. 운 좋게 산 아파트 값이 크게 올라 그걸로 큰 돈을 벌게 됐어요. 아들도 제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열심히 공부해 의대에 갔고요. 모 대학병원 의사가 됐죠. 다들 자식 농사 성공했다며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운 한편으로 안쓰러웠어요.
제 친구가 목숨을 구해준 뒤로 아들은 그 어린 가슴에 늘 부채감을 안고 살았거든요. 친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늘 채찍질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게 건강한 삶의 자세는 아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의사가 된 뒤로 갑자기 돌변했어요. 병원 일도 등한시하고 술만 마시려 다니는가 싶더니 갑자기 여자에 푹 빠져선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가정이 생기면 좀 달라지려나 싶어서 일단 데리고 와보라고 했어요. 근데 웬걸 아들이 데려온 아들의 여자친구는 한눈에 봐도 너무 형편없었어요. 생김새는 장미꽃처럼 화려한데 말투나 행동거진 어찌나 천박한지 제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아들과 진한 스킨십을 하더군요. 오빠 거리면서 말이죠.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흥신소를 통해 그 여자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글쎄 유흥업소에서 일한 건 물론 애를 뗀 경험까지 있더라고요. 딱 봐도 저희 아들이 의사라는 걸 알고 접근한 꽃뱀이었죠. 저는 당장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렸는데요. 아들은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엄마는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뒷조사를 해? 상의를 했으면 네가 허락했을까? 난 네가 그 애한테 너무 푹 빠진 게 걱정돼서. 엄마가 언제부터 날 그렇게 걱정했다 그래? 늘 일에 바빠서 난 신경도 안 썼으면서. 어릴 땐 나 몰라라 하더니 왜 내가 성인 되고 나니까 이러냐고? 아니 얘가 왜 화를 내? 하마터면 그 꽃뱀한테 당할 뻔한 거 엄마가 구제해준 건데 고맙다고 하진 못할 망정. 수희한테 꽃뱀이라는 등 그런 모욕적인 말 하지마. 부모님 돌아가시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할 수 없이 그런 일 할 수밖에 없었대. 애를 지웠던 것도 사랑하지 않은 남자의 아이라서 지울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꽃뱀한테 콱 물려놓고 물린지도 모르는 아들이 참 기가 막히더군요. 남자란 동물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건지 뻔한 수작에 놀아나는 아들이 너무 답답했어요. 설마 지금 그런 뻔한 변명을 다 믿는 거니? 나 믿어. 수혜는 나한테 거짓말 같은 거 할 애가 아니야. 그래서 그 애를 계속 만나겠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난 수혜랑 절대 못 헤어져. 살면서 이렇게 사랑한 여자는 처음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래. 어디 만날 여자가 없어서 그런 애를 만나? 엄만 걔 절대 허락 못해.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고. 엄마가 뭔데 허락하니 많이 해? 내가 엄마 소유물도 아닌데. 아들 의사 만들고 났더니 보상심리 같은 게 생겨? 엄마도 내 동기들 부모처럼 부잣집 대릴 사이 같은 걸로 아들 팔아먹고 싶어서 그러냐고.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는데. 자식 가지고 결혼 장사할 생각하지 마. 추하니까. 막말로 그때 개국물에 빠져 죽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어. 과거 사고까지 들먹이면서 반항하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큰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죽은 친구가 생각나 울컥하기도 했죠. 아들도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않더군요. 한동안 감정을 추스르다가 간신히 다시 입을 열었어요. 너 그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엄만 다시 너 안 봐. 그래도 그 여자한테 갈 거니? 그래? 제발 아들이 고개를 저어주길 바랬건만 아들은 한껏 굳은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고요. 그대로 집을 나가 다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아들에게 실망해서 붙잡지 않았고요. 그 이후로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네요. 아들이 없으니 세상이 무너진 것만 같은데 그래도 시간은 참 잘도 흐르더군요. 아들이 다달이 계좌로 생활비 쪽으로 돈을 보내왔지만 괘씸한 마음에 거기엔 손도 대지 않았어요. 어차피 부동산 투자로 저도 돈은 아쉽지 않게 번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더욱더 사무치게 외롭더군요. 그냥 아들에게 먼저 연락해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네요.
하지만 아들과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가 너무 큰 상처였기 때문에 연락하고 싶을 때마다 꾹 참았어요. 먼저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 아들이 밉기도 미웠고요. 그렇게 한 3년쯤 지났을까요? 마침내 아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상혁이. 그래, 웬일이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린 순간 깜짝 놀랐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한번 뵀으면 하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 전화로 하긴 좀 그렇고요. 제가 집으로 갈게요. 일단 알겠다곤 했는데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요. 용서를 구하려고 그러나 아님 뭔 일이 생겼나?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아들은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왔는데요. 못 본 사이 어느덧 남자가 다 됐더군요. 밥은 먹고 왔다고 해서 차 한 잔만 두고 마주 앉았어요. 차를 한 두어 모금쯤 마셨을까요?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더군요. 첫 마디부터 참 충격적이었죠. 나 수혜랑은 헤어졌어. 인정하기 정말 싫었는데 엄마 말이 맞더라. 수혜는 내가 의사라는 조건만 보고 일부러 접근한 거였어. 엄마가 말할 땐 그렇게 안 듣더니 이제 와서? 무슨 일 있었니? 실은 수혜가 나 모르게 다른 남자랑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 내가 병원에서 일하는 사이에 다른 남자를 집에 끌어들였더라고. 그거 알고 바로 헤어졌어. 뭐? 그 꽃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대체 언제였는데? 한 2, 3년 전쯤? 집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알고 헤어졌어. 그렇게 빨리? 근데 그동안 왜 집에 안 들어온 거야? 나도 부끄러움이란 게 있는데 어떻게 그래. 엄마 볼 면목이 없었어.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서운하더군요. 그런 저를 가만히 지켜보던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알잖아. 나 무서운 거 생기면 그냥 회피해버리는 용기 없는 놈인 거. 어쩌면 이대로 평생 엄마한테도 연락 못했을 수도 있는데. 실은 나 새로 만나는 여자 생겼어, 엄마. 전 여자친구랑은 다르게 정말 착하고 좋은 여자야. 아들에게 그새 새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에 당황한 것도 잠시. 아들은 이내 더욱더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 이미 식장도 알아보고 있고 당장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 부모님 올라오셔서 보기로 했거든. 그때 엄마도 같이 봤으면 하는데 괜찮을까? 뭐? 부모끼리 같이 보자니 그건 상견례 아니니? 뭐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아들의 대답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저한테 연락도 없었던 건지 너무 황당하더군요. 설마 결혼 날짜도 벌써 다 잡은 거야? 아직 확정한 건 아니고 식장 알아보는 단계야. 여자친구가 꼭 엄마랑 같이 나오라고 신신당부해서 이렇게 용기 내서 찾아왔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엄마. 용서해주라, 응? 아들이 옛날부터 회피 성향이 좀 강한 편이긴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혼할 새 여자가 생겼는데 상견례까지 잡아놓고 아무 말 안 타니 기가 막혔죠. 괘씸한 마음에 그냥 돌아가라고 화를 낼까 생각도 해봤는데요. 아들이 없는 긴 시간 동안 저도 참 힘들었거든요. 의지할 남편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한 번 더 아들을 내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제 갈등을 읽었는지 아들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망설일 만도 해. 내가 못난 자식이었으니까. 한 번 더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여자의 눈이 멀어서 엄마한테 막말한 것도 집을 나가버린 것도 다 자식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이었는데.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 그동안 반성 정말 많이 했어. 후회도 많이 했고. 무엇보다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어. 하지만 차마 용기가 안 나서 먼저 연락할 수가 없었는데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간신히 용기 내 찾아온 거야. 나 그래도 엄마 하나뿐인 자식이잖아. 그러니 용서해주라, 응? 이젠 정말 잘할게.
아들은 어느새 어린애처럼 엉엉 울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 자식을 받아주지 않을 부모가 세상에 어딨겠어요. 결국 저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같이 울었고요. 상견례도 꼭 가겠다고 얘기했죠. 아들 결혼 상대가 궁금해 이것저것 묻고 싶었지만 애초에 아들과 갈라서게 된 원인이 여자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입을 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괜히 또 싸우게 될 것 같아서 말이죠. 아들도 같은 마음인지 여자친구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한 말을 하진 않고요. 그냥 자기보다 4살 어리고 동화 작가라는 말만 해주더군요. 어쨌든 아들이 한번 크게 데이고 고른 여자이니 어련히 알아서 잘 골랐을 거라 믿기로 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마침내 상견례 날이 밝았어요. 저는 미리 백화점에서 사둔 단정한 투피스를 입고요. 아침 일찍 미장원까지 들러 머리도 새로 했죠. 그리고 집 앞으로 마중 온 아들과 같이 상견례 장소로 향했네요. 유명 한정식 집이었는데요. 예약된 룸으로 들어서니 예비 사돈댁이 먼저 도착해 있더라고요. 사돈댁과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옆에 있는 예비 며느리에게 눈길을 돌린 순간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얼굴에는 엄청나게 큰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뺨 아래쪽부터 목과 가슴까지 이어지는 그 흉터가 어찌나 흉측하던지 아들의 여자친구는 제가 당황했다는 걸 뻔히 알 텐데도 웃는 낯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씩씩하게 인사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아들이 제 시선을 슬그머니 피하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아들이 일부러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네요. 얼굴의 흉터를 보고 제가 반대할까봐 말이죠. 예비 며느리의 흉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게 끝까지 솔직하지 못했던 아들에게 화가 났죠. 결국 저는 예비 며느리의 인사도 받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올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전 이만 가볼 테니 상견례를 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시지요. 제 말에 예비 사돈 부부와 며느리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밖으로 나오니 쫓아나온 아들이 허둥지둥 절 붙잡았어요. 엄마,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뭐가 또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그 사람 얼굴에 흉터 때문에 그래? 그거 말 미리 못한 건 미안한데. 미안하긴 해. 애초에 상견례 잡고 엄마한테 통보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네가 정말 나한테 미안하면 적어도 상견례 전에 여자친구를 소개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니? 적어도 내가 묻기 전에 저의 흉터에 대해 먼저 얘기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난 엄마가 또 반대할까봐, 그 일로 또 엄마랑 척지게 될까봐 무서워서 그랬어. 그래, 흉터 보고 놀란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앳된 거랑 같니? 엄마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엄만 정말 너한테 실망이다. 알아?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엄마. 그치만 이렇게 가지 말아주라. 그럼 준이랑 준이 부모님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나 준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 준이 진짜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어릴 때 화재 사고로 저 큰 화상을 입고도 얼마나 밝고 명랑한데. 엄마도 분명히 좋아할 거야. 어? 그런 말은 내가 상견례장 오기 전에 미리 했어야지. 제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로 고개를 북숙였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식당 문이 열리면서 예비 며느리가 나오더니 저희 모자를 보고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 쪽으로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저기 어머님. 언제 봤다고 어머님이래? 아들에 대한 분노가 번진 걸까요? 솔직히 말투가 곱게 나가진 않았어요.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죄송해요. 오빠가 괜찮다고 했어도 제가 먼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대뜸 상견례부터 하자고 해서 너무 당황하셨죠? 어디 당황 정도겠어요? 그쪽 부모님한테 미안하지만 난 이만 돌아갈 테니
상견례 마저 하든 말든 알아서 해요. 직업이 동화 작가라고 했죠? 맨날 동화만 쓰다 보니 세상 보는 눈도 마냥 동화 같아져서 현실을 모르는 모양인데 결혼할 때 시댁에 이렇게 하는 며느린 세상에 없어요.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둘이서 결혼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해요. 난 식장으로 부를 생각도 말고 초대해도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제 할 말만 다다다 쏟아내고 돌아섰을 때였어요. 예비 며느리가 그 가녀린 손으로 절 붙잡더군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 준이에요. 정미영 딸 임준이. 그 순간 벼락을 맞은 것처럼 커다란 충격이 전신을 강타했어요. 왜 아니겠어요? 정미영이란 다름 아닌 제 죽은 친구의 이름이었으니까요. 그제야 그 친구에게 있던 어린 딸이 생각나더군요. 엄마를 잃고 울던 제 아빠 손에 끌려 미국으로 떠난 그 작은 여자아이가. 그게 무슨... 네가 미영이 딸이라고? 네, 저 기억하세요? 저도 처음 봤을 땐 긴가민가 했는데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알겠어요. 경희 아줌마 맞죠? 세상에, 네가 여긴 어떻게... 넌 분명 너희 아빠 따라 미국에 갔다고 들었는데. 그러자 예비 며느리, 아니 친구 딸의 얼굴이 한층 더 어두워졌어요. 아빠는 몇 년 전에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그때 저도 이렇게 얼굴을 다친 거고요. 그럼 내가 조금 전에 본 사람들은 누구니? 네 부모님이라며. 아주머니가 소개하기 전에 가버리셔서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요. 저희 작은아빠랑 작은엄마세요. 부모 잃은 저를 입양해서 딸처럼 키워주셨죠.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요? 죽은 친구의 딸을 예비 며느리로 상견례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다니. 그 기막힌 우연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놀란 건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준이가 미영 아줌마 딸이라고? 어릴 때 날 구해주셨던 그 엄마 친구분? 황망해 아무 말도 못하는 저를 대신해서 친구 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러게 나도 미처 몰랐네. 오빠를 보면서 어딘지 낯익다고만 생각했지. 설마 어릴 때 같이 놀던 상혁 오빠였을 줄이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고요. 시선도 어딘지 불안해 보였어요. 그 모습에 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 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준이야, 너 다 알고 있었던 거지? 우리 상혁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설마 일부러 접근한 거니? 우리 상혁이 때문에 너희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복수하려고 한 거야? 제 말에 친구 딸이 펄쩍 뛰면서 두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물론 알고 있던 건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안 건 아니었어요. 애초에 만난 것도 우연이었는걸요. 이 화상 자국 때문에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빈혈로 계단에서 쓰러지려던 걸 오빠가 잡아줘서 저희 엄마가 구해줬던 그 오빠라는 건 꿈에도 모르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냥 너무 좋아하니까 낯이 있게 느껴지나 보다 했지. 그러다 오빠가 우연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릴 때 계곡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엄마 친구가 구해줬다고. 저도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정말이에요. 그러자 잠자코 있던 아들이 말했어요. 그럼 왜 그동안 비밀로 했던 거야? 계속 우리 엄마 만나는 걸 미뤘던 것도 설마 그것 때문이었던 거야? 알면 오빠가 죄책감 때문에 나랑 억지로 결혼할까봐 그랬어. 남녀 사이라는 게 그렇잖아. 한쪽이 질리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는 거고 난 오빠에 비해 뭐 하나 잘난 것도 없잖아. 언제든 오빠가 먼저 마음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어머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일부러 날 받아주시면 안 되잖아. 그래서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막상 어머님이 날 반대할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이렇게 모든 걸 말해버리게 됐네. 미안해. 눈물을 글썽이던 친구 딸은 급기야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그런 친구 딸을 앞에 두고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 아이를 나무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애를 끌어안고 말했죠. 그만 울거라. 네가 뭐가 미안하니? 아줌마가 오해해서 미안하다. 너한테 어릴 때나 지금이나 큰 마음의 상처를 주기만 하는구나. 어느새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느새 다 커버린 친구 딸을 끌어안고 오열했고요. 간신히 감정을 추스른 채 다시 상견례장으로 돌아갔네요. 그리고 친구 딸의 숙부, 숙모님과 함께 지난 과거와 앞으로의 일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다행히 두 분은 저와 아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주셨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저희야 준이가 좋다는데 뭐라고 더 말을 얹겠습니까? 아마 하늘에 있는 우리 미영이도 기꺼이 사돈이랑 윤서방을 받아줄 겁니다. 그 말이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그 뒤로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고요. 저는 친구 딸, 아니 예비 며느리와 함께 혼수도 보러 다니고 웨딩드레스도 골라주면서 친정엄마처럼 그 애를 챙겼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친구의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죠. 친구도 하늘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을 거라 믿고 있네요. 그렇게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무사히 식을 올렸고요. 지금도 알콩달콩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정미영, 너 거기선 잘 살고 있는 거지? 네 딸은 널 닮아서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몰라. 우리 아들이 좋은 병원에서 수술도 몇 번 해줘서 지금은 화상 흉터도 많이 없어졌어. 네 딸이랑 우리 아들 반씩 닮은 떡두꺼비 같은 손주도 태어났고 네가 봤으면 참 예뻐했을 텐데. 많이 보고 싶네. 언젠가 하늘에서 우리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땐 꼭 마중 나와주라. 알겠지?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네 딸 잘 챙길 테니 너무 걱정 말고. 막상 이렇게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니 좀 쑥스럽네요. 이 사연이 꼭 하늘에 있는 친구에게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